출발 새 아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이른바 한강시 신해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으려 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피해자를 극단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그는 마지막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막말로 극단적 생명 경시 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유정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과 엽기적 범행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끝까지 피해자를 욕되게 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쓴소리 아주 잘하시는 벗입니다. 이정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외교가 정말 비상입니다. 오늘 한중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연속으로 열리는데요. 어떨 네. 것 같습니까? 예, 오전에 한중일, 오후에 한일 이런 식으로 외교장관 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6년 8월 도쿄 회담 이후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할 말들이 좀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지역 정세 또 세 나라 간 협력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 한일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서 중국이 오히려 지금 중재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네요. 예,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왕이 부장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고요. 오늘 오후에 열릴 한일 장관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이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약간 수위를 서로 좀 낮춰왔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렇게 대화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납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조속한 재개 관련해서 뭔가 전략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이런 속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CBS하고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 기류의 얘기를 좀 했어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좀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언급도 했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가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불만도 좀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도 일단 끝났고 비건 대표의 판문점 행도 지금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측입니다. 거기서 뭔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입니다.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곧 열릴 건데 너무 급하게 또 보채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강경화 장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베이징으로 떠나는 그 출국장에서 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냐 이렇게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초, 15초 동안에 한 5번을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이 장관이 계속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은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들도 어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지난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그 협상 당시에 수석 대표였던 분들이 서로 만난 겁니다. 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또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이제 어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고 해요. 내년부터 적용이 될 제11차 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한 협상 일정, 회의 방식 이런 걸 이제 주로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달 중순께 개시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회동에서 역시 미국 대표는 이런저런 요구를 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인데 미국 측 요구는 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But 이미 우리가 5조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미군기지 기반시설, 뭐 건설 비용, 무상 임대 비용, 각종 면세 혜택 이런 간접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실제로 그 정도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장부 정리부터 다시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그럼요. 같고 제가 보기엔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 모르게 정부가 숨겨서 미국에게 지급한 비용도 꽤 나오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이것도 좀 확실하게 털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더 저는 생각해 봤던 게 방위비 분담을 그냥 통 크게 통으로 뭐 5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세목별로 대강이라도 좀 틀을 나눠서 이 항목에는 얼마, 저 항목은 얼마. 그리고 실제 그 항목대로 정말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니네 그렇게 필요하다더니 안 하지 않았니?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협정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나오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사후에 이거 확인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포함시키면 미국 측도 부당한 요구를 좀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니네 돈만 달라 그러더니 결국 가져가서 이자놀이 하는 거냐? 쓰지도 않고 어디다가 저축해놨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뭐 계속 핫 이슈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국 딸 논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모펀드 이슈 제기된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지금 더 지금 이제 파장이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두 가지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요. 입시와 병역.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져서 이제 이게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단국대 의대에서 이제 인턴 2주 후에 논문 1저자로 오른 것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이 인턴 프로그램을 2008년 한 해만 딸랑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맞춤형으로 마치. 그것도 학교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수 개인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단국대 측의 설명입니다. 네. 단국대 측은 또 이 교원 연구물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놨고 아울러서 조사 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또 나중에 추가로 또 어떤 문제로 불거질지 또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교육부가 지금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논문이 또 거기서 또 제외가 됐답니다. 예,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이 해당 교수가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인 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아내에게 네. 인턴 프로그램에 이 딸 참여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조 후보 딸이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단기 인턴하고 논문 3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또 새롭게 드러났고 이때도 정 교수가 동행을 했고 면접 교수는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661호 쓰시는 분께서요. 공직자는 이중성, 위선, 거짓말, 도덕성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로남불이란 신조어까지 나오면서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대전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씨 하나를 더 당길 분이 계시죠. 조국 저격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국 후보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학을 나오셨죠?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조국 저격수 이런 수식어가 붙으신 겁니까? 글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83학번이고 조국 후보자가 82학번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그 진행 과정도 보면 비슷한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서 조국 후보자는 산호명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뭐 저도 비슷한 시기에 9학년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마친 다음에도 조국 교수도 이제 학계에 남아서 교수를 했고 저도 뭐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적인 공개적 활동이나 이제 사실은 정치에 관여해서 이른바 폴리페서라는 활동도 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에 평소에 그 말과 주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정수석 하면서 좀 과도하게 SNS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비판을 좀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뭐 잘 알려졌다시피 그 친일 반일 논쟁할 때 그 조국 교수의 그 SNS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항목별로 반박을 했던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선 교수님께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전제가 맞다면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저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혹과 상관없이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요? 예, 그 후보자가 평소에 활발한 대외 활동이나 활발한 어떤 정치적 또 사회 참여적 발언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비판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도 또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정확할 텐데 남에 대해서 추상 같았던 비판이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는 자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언행불일치가 있고요. 그 언행불일치가 왜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장 본질적 결격 사유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질서를 집행하고 지켜내는 확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이라고 되면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행위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하면 이건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공정한 법 질서 안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법의 심판이나 법의 어떤 적용을 해서 벗어나는 데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은 굉장히 저는 그릇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실제 뭐 언행 불일치 말씀하셨지만 조국 후보자 자체의 언과 행위 불일치되는 건 없지 않아요? 이 지금 주변부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가족들에 관한 걸 가지고 조국 후보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도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이야기되는 딸 입시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동생과 동생의 전처라고 하는 분 사이에서의 이야기들을 뭐 어제는 동생이 입장문을 내고 그제는 뭐 동생의 전처라는 분이 호소를 냈습니다만은 이게 가족들의 사생활으로 후보자를 사실은 잘못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라고 하는 이 의혹 제기가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딸이 고등학교 때 어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고 대학 들어간 이후에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라는 그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것이 딸에 대한 신상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동생이나 동생분의 전처라는 분도 그냥 단지 그들의 신상을 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운동학원과 관련된 공사, 관련된 소송, 관련된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관련된 매매, 임대차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조국 후보자와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학 입시, 예. 뭐 자녀의 뭐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조국 후보자의 그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뭐 논문을 작성했다든가 그것이 또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예.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얼마 전에 했던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까지 네네.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예컨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 모든 그 의혹들, 뭐 장학금의 어떤 좀 부당한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부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시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되는 게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 또 이제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서상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입시잖아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난히 교육률이 높은 데다가 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공정한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시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드러난 것처럼 합법적인 테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가진 자 또는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 스펙을 관리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입시 전형의 가장 용이한 경로와 과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 과정과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남들은 가지 못하는 입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사달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실제로 뭐 장학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은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수, 박사들이 참여하는 전체 실험을 데이터로 한 논문을 게재하는 데서 제일 제자로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 기록과 경험이 실제로 유명 사립대학교에 지나가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입시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네.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아마 감정에 좀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본인보다 가족 신상 털기에만 열을 올리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가족 청문회 말고 정책 검증으로 여야가 청문회에서 짚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계속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는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과 자질 능력 검증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제 변질되는 측면이 많아서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도덕성 검증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과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고 정작 인사청문회는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날은 정책검증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실제로 다 정권을 잡아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법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현실은 인사청문회가 아직은 과거 미국의 사례처럼 지금의 미국의 사례처럼 비공개적으로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공개적인 검증은 정책 검증을 한다는 걸로 제도화 시키면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날 일단 그 도덕성 검증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도덕성 검증이 치열한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인사 검증 과정이나 또는 거기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도덕성에 하자가 있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지 말든가 임명하지 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 인사청문회 제도상으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328 쓰시는 분이
사소한 것까지 전부 따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가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뭐 재탕한 거다 이런 비난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으로 대표되는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도 조국 후보자를 굉장히 아끼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그 부분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이 되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지 못하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나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미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으로 이 두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 표결하거나 패스트트랙 표결에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관심 밖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두 가지의 사법개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국회 업무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그게 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안 된다고 해서 사개특위가 또 자초되거나 사법개혁이 자초된다는 건 지나친 논리고요. 또 나는 오히려 법무장관의 조국 후보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또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분법과 편가르기 익숙하기 때문에 국회 업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개혁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안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 생긴 이유인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검찰이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나 서부지검에 지금 배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으로 갔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을 밑에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일사불란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친문 진영에서 조 후보자를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하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넘어지는 시점이 청문회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얘기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국회 대표 일본통이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함께 오늘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망해보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이 화두가 언제 끝날지 걱정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죠. 오늘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시면서 국회 대표 일본통이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우리 외교 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국회 최고의 일본통이신데 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건데요. 오늘 양국 외교장관 만남 과연 한일 관계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돌파가 되도록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저는 뭔가 기대도 되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뭐 일본 측에서 당연히 배보상 문제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보복 중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소미아는 이제 지금도 하나의 과제고, 그래서 뭔가 이 양쪽 전부가 좀 전향적인 그 태도로 나와야 되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한일 갈등 확전이냐, 숨고르기냐, 먼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건데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번 한일 양국 장관 회담 성사가 연결돼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일본 측도 여기에 화답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아 제스처라는 용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이 대인답게 우리 손잡고 이 평화 번영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자 이런 큰 제안을 했지요. 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유아 제스처가 나오는데 거기다 화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강경화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별도로 회담을 가졌는데 왕이 부장이 먼저 이 한일 갈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 이 발언처럼 혹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뭐 일본이 중국하고 으르렁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것들은 없는 체 하지만은 또 이 중국이 뭐 중대에서 일본이 들을 입장도 아니고요. 예. 가난히 원론적인 얘기, 덕담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네. 자유무역,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 한 거지. 그 뭐 중국이 중에서 들을 양쪽 전부 다 들을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본, 미국 눈치를 하도 많이 보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 중대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괜히 빈 숟가락만 얹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또 뭐 이렇게 뭐 큰 얘기 안 했어요. 그 왕이 장관이. 네. 뭐 원칙적인 얘기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중국도 직결된 문제니까 네네. 미중 사이의 그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이 거부 뜻을 나타낸 것이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24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일 텐데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8일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실행일이기도 하죠. 예.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사실은 처음에는 활발하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까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일본 측에서 나와야 돼요. 일본이 이제 그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거든요.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 비우호국이라 하면서 우리 뭐 군사정보 달람 그런 스스로 이 자기 모순적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하는 게 좋은데 네. 일본이 계속 우리를 안보 비우호국이다 적대국이다 하기에는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일관계 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줘야죠. 외교장관이. 지금 외교장관이, 예. 그렇군요. 8469 쓰시는 분이 지금 일본이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에 맞으니까 이런 장관 회담도 하는 것 같은데 일일비 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일본의 태도가 뭐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뭔가 우리에게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손짓을 뭐 내미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아니 뭐 간단하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치밀한 이 계획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일본에게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자체의 산업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세계 여론도 있고, 네. 이건 서로 상처만 나는 이 닭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또 새로운 화두가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협상 테이블에서 좀 얘기가 될까요? 그거는 그쪽의 반응을 보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최악으로 이 얘기가 잘 안 풀려서 최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전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큰 주제는 아니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자민당의 2인자다 이렇게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의원단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좀 일본 의회도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니다. 국회의장 특사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합니다. 네. 국회 특사라는 말이 대통령 특사는 들어봐도 국회의장 특사가 있는가 하고요. 네. 박지원 의원하고 니카이 간사장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가서 뭐 만찬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요. 또 하나는 니카이 간사장이 이 자민당 간사장이면은 제 2인자도 아니고 아베 최측근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분은 한 개파의 수장이고요. 아베 정권을 떠받치고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분이죠. 총리관제 최측근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또, 이 니카이 선수는 아주 친한적인 분이에요. 네. 한국하고 지인도 많고요.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만나기로 했다가, 두 번이나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좀 결례를 보면서 이제 피해버렸는데, 네. 그게 우리한테 뾰족한 답을 줄 게 없어요. 공짜로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하고요. 뭐 그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인도 많고. 네, 조언을 그래도, 하고 이제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했겠죠. 박지원 의원하고, 예. 지난번에 워낙 만나려고 하시다가 못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싶네요. 이번은 아베 총리가 최측근의 사람들을 총리 관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섭섭한 게 아니고 아주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네네. 친한 분이 돼서 자주 만납니다.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도 자주 만나고요. 예. 저희들하고도 사적이야 자주 만나겠죠. 저도 가서 사적으로 만나 좀 흔쾌히 만나주겠죠. 네네. 지난번에 저희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하고 인터뷰를 그때 또 하셨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그 관계가 파국이고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방일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보인 그 결례는 결국은 아베 총리의 입김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베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뭐 방법이 하나도 없다. 꽉 막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까요? 아니, 슬슬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자체의 경제와 일본 국민을 위해서 또 일본 내에 여론에 의해서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정치적인 것은 수시로 이제 바뀐 게 있으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씩 이제 유화 제스처가 나오고 이것저것 대화 국민도 조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로서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죠? 우리는 오픈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죠. 아베 총리 주변 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화해서 풀어나가자 이 얘기죠. 예. 그럼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일 그 길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불매운동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좀 냉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치권은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저희들은 정치권에 이제 이것저것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성숙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못 쫓아갑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반일 운동이라든지 감정서에 호소하는 이런 식의 것은 말이죠. 푸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냉정하게 일하시고 있는 시민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시민운동들을 뒤에서 떠받치는 걸 행동을 해야지 앞에 나서서 선동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결코 시민운동 쪽도 시민들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 시민운동은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죠. 예. 네, 시민운동을 뒤에서 떠받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사건 와이파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사실들이 거듭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8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10분에 돌아옵니다.